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지역을 좀 세심하면서 깊게 들여다본다. 어떤 뭘 통해서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가장 중요한 그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이 뭐냐면은 경계 허물기였거든요. 경계를 허물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들은 이제 처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일정한 한 10년 지나면서 약간 형식화됐다고 할까? 또 규격화됐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화와 규격화 이면에 있는 심층 구조를 좀 못 보는 또 단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경계를 허물면서 이 서로 상이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시도했던 그 원래 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그 원래 그 의도들을 앞으로 계속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60년이나 된 헌책방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고요. 실은 올해 되자마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올해 안 되면 접자.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지원 사업에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기 진행하고 있는데 3차 시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3차 시에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더 친밀도도 좀 생기고 좀 더 다가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어땠느냐, 프로그램이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 다들 거의 다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와 예술가를 도구적 사용이 아닌 그 삶의 관점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타 문화예술 교육 지원 또 사업과는 다른 어떤 면모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유쾌한 상상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이 이곳 안에 있구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은 생얼 스터디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도 모두 보톡스 맞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을, 이상스러운 현상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런 면에서 생얼 스터디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낯섦도 감수를 해야 되고 되게 민망함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이 너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감추고 감싸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소수자라는 범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이분들의 어떤 소통 또는 출구가 되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그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이 공모의 틀들을 보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재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다양성들을 담보해내지 못하면서 현장에다가는 다양성들을 밀고 있는, 푸시하고 있는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문화와 예술과 교육이라는 딱 요 패러다임만 갖고는 수용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요구들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구조를 좀 더 바꾸는 이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문화 영역이면서도 뭐냐면 창조 영역이 돼야 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좀 더 자유롭고 좀 융통적으로 융합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문화 영역과 더불어 창조 영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례와 그다음에 경험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와 경험에 대해서 서로 그걸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게 깊게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좀 부족했다. 경험에 공유하는 작업, 또 축적하는 작업, 또 이걸 연구해서 뭔가 한 단계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그 어떤 소통과 협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또 하나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4단계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인큐베이팅 단체가 성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르, 분야를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3단계는 그 장을 좀 더 확장시켜서 어떤 그 인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봐라. 좀 약간 창의적인 것들을 다시 만들어봐라.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보자라는 게 저희 지금 전남의 4단계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시야가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유형들은 거의 트렌드적으로 이렇게 흘러지고 지역 주민들은 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지역의 자원이 누군가 정말 주체가 되는 자원들이 정말 많은데 자원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더라. 교육에서 머물러 버리더라. 교류하는 방법들을 이 사업 안에서만 교류하지 말고 밖으로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지점은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시간에 대한 인정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절대 시간이라는 거는 앞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정책적 오류도 있었고 보완도 했고 발전적 가능성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만큼은 겪어야만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절대 시간을 서로 인정하자는 거죠. 원래 우리 단체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그중에 이번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뭐고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 가야지라고 하는 자기 줄기를 찾는 것. 이것도 현장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화라는 말에서 저는 특성화라는 말에 너무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 너무 우리 사이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교육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자폐적으로 갇히게 되는 혐의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좀 똑똑한 나쁜 놈이 드는 양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교육의 역설인데요. 지금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도 그런 점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자족적인 건 전 좋은데 너무 자폐적인 측면에서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생태학을 어떤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미술 너무 싫다고 막 어렵다고 왜 우리한테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하냐고 너희 말고 노래 선생님 아니면 장구 쳐주는 선생님 데리고 와라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한 달 정도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지? 그래서 정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센터에서 바로 막 찾아왔더라고요. 왜 그거냐. 그래서 저희 수업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이제 가신 뒤로 저희가 주제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 어려운 문학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에 초점을 맞췄고 어르신들의 살아왔던 내용들을 그들이 먹었던 음식 또는 몸짓 그분들의 이야기 그런 게 이제 계속 그림이건 어떤 활동이건 그런 걸 계속 풀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첫 해하고 그 다음 해까지 했었을 때에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사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필요한 그 대상자들이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끝까지 AS 저희랑 함께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되게 다른 사업과는 다른 묘한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축지에서는 4년차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한테 이제 어떤 자력 갱생하실 길을 열어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무슨 그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셔서 그 활동하시고 그게 재밌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 8순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이제 무슨 자력갱생해야 됩니다. 지역 특성화를 마치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집 없는 뭐 세입자 뭐들은 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거 좀 있어가지고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환승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돼가지고 좀 힘이 조금 될 수 있으면 가장 고민이 그런 겁니다. 그 단체가 지역 특성을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가.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저희도 다른 동네나 다른 지원센터만 이렇게 또 다른 뭐 청소년 이런 것을 하다가 이 지역 특성화를 하면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 특성화를 거기서 이제 지속해보자는 걸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가 내가 속한 내 단체가 내 마을에서 또 내가 내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실감을 했고요. 저는 이 지역 특성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그 의미는 국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터무니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터무니없다는 말은 원래 터의 무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모든 장소에는 이 무늬가 있거든요. 그 무늬가 다 지워져 버리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자본의 힘은 이 플레이스를 스페이스화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스페이스화의 경향이 맞서서 어떻게 이 플레이스화를 만들어내고 그 장소의 에로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문화 영역이면서도 뭐냐면 창조 영역이 돼야 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좀 더 자유롭고 좀 융통적으로 융합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문화 영역과 더불어 창조 영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례와 그다음에 경험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와 경험에 대해서 서로 그걸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게 깊게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좀 부족했다. 이게 경험에 공유하는 작업, 또 축적하는 작업, 또 이걸 연구해서 뭔가 한 단계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 좀 그런 그 어떤 소통과 협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또 하나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무료로 하되 뭐 이런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유료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 이 지원 사업을 끝나는 시점에서 끝나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저희 자립적으로 뭔가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다 무료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특성화에 대해서 목적이나 목표가 너무 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여자하고의 소통의 어떤 과정에서 그 목표 수치를 주관 단체는 너무 크게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이 부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좀 목표와 목적을 좀 낮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목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공고문 첫 단위에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이겁니다. 거기에 부합돼야 뽑아지는 거고 그것에 부합돼야 성과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되죠. 그렇지만 지역에서의 그 지역 단체가 문화예술 교육 단체가 이 보조 사업이든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한 게 어떤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2단계엔 이 사업이 필요해. 또 다음 단계 뭐 생활문화센터를 갖고 와서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뭐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가볼까? 이런 다양한 정보 채널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단체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그중에 이번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뭐고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 가야지 라고 하는 자기 줄기를 찾는 것. 이것도 현장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계와 또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들 사이에 그런 변화도 받고 그런 것들이 마을 안에서 잘 녹아져서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나에게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이야기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일종의 좀 멋지게 표현하자면 마음의 불꽃놀이 같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어찌 보면 예술교육이 갖는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는 뭐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교육 이전과 이후에 나는 뭔가 이렇게 영혼의 그람수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은 이태석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참 좋아하는 제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자석 같은 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석 같은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의 어떤 터무니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선생님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돼도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옆에서 흥얼거려 주면 누구나 교가를 따라 부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가, 중학교 때 배웠던 교가. 근데 한 지역에 가서 그 교가의 가사들을 끄집어내 보면 공통된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아마 지역의 정서이고 문화이고 역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학교의 교가, 누구나 배우는 교가부터 해서 같이 나눠 먹었던 예전에 치면 우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삶의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지역 특성화 혹은 지역 활성화 이런 사업의 모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다른 여타의 사업들의 뿌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뿌리라는 건 드러나지 않거든요.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도가니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쭉 독백 형식으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저는 문화예술 교육은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해왔던 일이 도서관을 한 분 한 분의 도서관을 열고 들여다보고 함께 갔던 그런 길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살아왔던 세월이 다 예술이었고 그리고 인문학이었고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도서관을 만나는 일,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과 예술, 그 모든 문화가 함께 어우러졌던 일, 그게 지역 특성화였고 그 일은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그냥 이용하고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를 재생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상대에게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누구에게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